어릴 때부터 뭔가 디자인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정보컴퓨터 선생님이셨고 선생님께서 홈페이지 만드는 그런 대회를 나가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반장이랑 부반장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더 필요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되게 뽑혔던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만드는 대회다 보니 뭐 포토샵이나 HTML 웹 퍼블리싱 같은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이게 팀원들이랑 되게 합이 맞고 팀워크가 잘 맞다 보니까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뿌듯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좀 용기도 생기면서 배웠던 기술들을 되게 써먹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하는 걸 느끼면서 아, 내가 이런 일을 좋아하는구나, 계속 해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으로 학교를 진학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런 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수입적으로 되게 좋지 않고 긍정적인 시선들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반대를 엄청 하셨던 것 같아요. 진로를 기술직 쪽으로 가시길 바라셔가지고 부모님의 설득하에 부산에 있는 회사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1, 2학년에는 그냥 평범한 학생처럼 그냥 지냈던 것 같고 이제 3학년 때 실습반이랑 이렇게 뭐 대학 진학반이 나뉘어서 저는 실습반을 택하게 되었고 2학기 때 실습을 나가면서 많은 경험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깨우침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실습을 나가게 됐는데 첫 사회생활이었고 저에겐 되게 그냥 힘들었어요. 19살이라는 나이에 아버지뻘 되는 분들과 되게 비속어 섞인 얘기를 듣고 훈계를 듣고 선체 바닥에 있는 기름칠 제거나 기관실 내부가 40도에서 50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덥거든요.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되게 잔심부름? 커피 태워주기, 뭐 밤에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라면을 끓여와라,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잔심부름이나 이런 육체적인 힘듦은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모든 동기들도 다 실습에 나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건 사실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심적으로 힘들게 했던 계기가 중국에 갔었는데 출항을 하고 정박을 하고 외출을 나가게 됐었는데 그곳이 바로 룸살롱이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것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게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그 사람들이 일반화가 돼서는 안 되지만 내 미래가 이렇게 반복되기는 싫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두고 싶어서 이제 부모님께 한국을 지나갈 때마다 통신이 터지는 걸 기다리며 터질 때마다 이제 연락을 해서 정말 그만두고 싶다, 다른 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이 되게 그것도 못 버티냐, 끈기가 없다, 다른 애들도 다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라고 얘기를 하셔서 한두 달 내내 계속 울면서 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 살면서 처음 느낀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이란 이런 걸까? 사회란 이런 걸까? 라는 걸 처음 배웠던 것 같고 살면서 우울한 감정이나 이런 걸 잘 못 느꼈었는데 바닥 끝까지 내려가면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든 나날을 계속 보내고 있던 중에 갑자기 선장님께서 짐 싸라 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부모님이 실습 나간 회사로 전화를 주셨고 회사에서 이제 선장님께 팩스를 보내서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선을 하고 이제 학교로 돌아왔는데 애들도 다 이제 정상적으로 실습을 하고 있었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몇몇이 없다 보니 엄청 나고 자라는 낙인이 찍혔던 것 같아요. 진학 시즌이다 보니까 광고를 많이 보고 하다 보니 응급구조학과라는 걸 알게 됐고 수입도 나쁘지 않았고 제 성적에 맞춰서 수능을 안 보고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많이 알아보고 이제 부모님께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일에 사명감 없이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셨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고 당장에 뭘 안 해도 되니 일단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20살이 되었는데 동기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초봉을 받는 애들이 있었고 대학을 이제 다들 진학을 하고 뭔가 새로운 시작, 어른, 사회에 나온 갓난아기 같은 느낌이어서 되게 파이팅이 넘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냥 완전 다시 바닥으로 내려온 느낌이어서 뭐라도 해내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야 부모님한테도 내가 당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 이렇게 계속 살아가기는 싫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끊임없이 찾아봤던 것 같고 일단 일을 해보기로 했어요. 돈을 벌어서 번 돈으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라는 생각에 일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 일을 했던 곳은 부모님이 아무래도 등산복 가게를 그때 하고 계셔가지고 좀 더 체계가 잡힌 체인점에 일을 하면서 일을 배워서 부모님 가게에 응용을 하면 그걸로 또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등산복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똑같았어요. 고등학교 때 좋아하지 않는 일을 3년 동안 공부했던 것처럼 등산복 가게도 제가 입지 않는 옷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똑같은 실수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 다른 곳에 이직을 하게 됐어요. 거기는 W라고 하는 원더플레이스였어요. 이제 대구에서 그 당시에는 조금 그래도 신선했던 되게 감각적이었던 장소여서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도 되게 트렌드를 앞서가는 곳이었고 되게 신선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대구의 젊은 커플들이나 친구들이 한 번쯤은 들려가는 장소여서 이전과는 정말 다르게 정말 신나고 재밌게 일했던 것 같고 같이 일하는 분들과 함께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용기도 얻고 기존에 잃었던 자존감이나 용기를 좀 찾아서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해봤어요.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CS나 판매, 재고관리, 고객을 응대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뉴발란스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고객님을 응대하는 법, 판매, CS나 프로세스에 대해 되게 많이 배우게 되었고 그만큼 정말 열심히 일을 했으나 단기간에 엄청 업무 강도 높게 일을 하다 보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침 발을 다쳐서 쉬고 있었는데 신선한 공간을 오픈한다고 해서 봤더니 폴더라는 곳이었고 그곳이 일요일날 쉬고 되게 많은 브랜드들이 입점되는 공간이었는데 그런 공간이 대구에선 처음이었거든요. 서울을 놀러 가거나 했을 때 그 당시에 되게 핫했던 에이랜드 이런 곳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진짜 여기서 꼭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지원을 했어요. 폴더에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마침 판매직 외에 추가로 맡아진 직무가 VMD라는 매장을 디스플레이하는 직무를 갖게 됐어요. 이제야 첫 오프닝 매장이다 보니 사전 교육이 되게 길게 했어요. 1, 2주 정도 교육을 했었는데 입점되는 브랜드 교육이나 CS, 고객 응대 이런 걸 좀 더 진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매장 오픈을 준비하면서 팀원들 뿐만 아니라 이제 본사에서 서울에 계신 분들까지 내려와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 내가 여기서 일만 할 건 아니고 좀 더 먼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서 궁금했던 게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본사분들한테 다 물어봤었고 VMD라는 직무를 처음으로 지원을 하고 맡게 돼서 했는데 제가 해보고 싶다라고 한 건 처음이었고 나에게 주어지니 되게 정말 잘 해내고 싶었고 판매도 열심히 했지만 어떻게 더 예쁘고 잘 팔리게 할 수 있을지 고객들을 더 관심을 끌게 할 수 있을지가 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 마치고 맨날 VMD에 관련된 서적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매일 거의 바꿔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정말 많은 시도도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원더플레이스나 뉴발란스에서 배웠던 판매 경험 그거를 접목시켜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출도 올라가고 고객님께 신발을 신겨드리면서 진짜 날 것의 솔직한 피드백 이런 것도 알게 되고 하니 더 잘 팔리는 상품, 고객님들이 원하는 상품을 하려면 제가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무하는 중간이나 뭐 일 마치고 계속 메모장에 내가 낸 브랜드의 매장을 그려보거나 되게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 이름을 지어야지 어떻게 발음이 되고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중복이 되지 않고 되게 많은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플랜 Z까지 생각을 해서 브랜드명이나 무드, 컨셉, 다양한 플랜을 펼쳐서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구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금의 필요성을 느껴서 엄청 저축을 하기 시작했고 사실 브랜드라는 게 저에게 너무 커 보였어요. 그래서 제 브랜드가 없으면 다른 거를 우선 팔아보고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많이 찾아보던 와중에 도매로 폰 케이스를 납품받을 수 있는 데를 찾았고 그거를 이제 블로그로 판매를 해보면서 되게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블로그의 포스팅 내용이 상세 페이지가 될 수 있는 거였고 댓글로 하나하나 소통하는 것들이 고객님과의 CS, 응대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될 수 있었고 했지만 납품을 받아서 하는 제품은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고 이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써보고 싶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뭔가 핸드폰 케이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투박하고 예쁜 건 많이 없었고 깔끔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만들고 싶은 케이스가 생겨서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어요. 이거를 사업화를 해봐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주문 제작이었고 재고 자체가 없었던 시스템이라 이거는 너무나 괜찮은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름으로 하면 좋을까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딱 떠오른 게 내가 입고 싶어 하고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걸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오는 게 신기해서 이거 내 감각 한번 믿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나를 보여주자 라고 해서 제 영어 이름이었던 척, 그거랑 케이스랑 더해서 척 케이스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더 사주셨고 찾아주시니까 여기에 더 보답해야 되겠고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에 진짜 밤낮 없이 계속 디자인 연구하고 문자, 카카오톡 응대를 해드리고 주말에는 또 서울에 와서 더 좋은 생산업체가 없는지 계속 발로 뛰어다니면서 찾아다니고 연락하고 하루도 쉴 틈 없이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 이제 그 당시에 시작할 시점이어서 고객님과 이제 끊임없이 소통하는 중간중간에서도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폴더에서 신발을 신겨드리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하셨어요? 뭐 밥은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되게 일상의 한순간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냥 케이스에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늘 친구를 만나는 느낌? 찐 고객님들, 팬 같은 분들을 되게 많이 얻었고 작은 걸 사더라도 하나하나 다 응대해드리면서 정성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엄청 힘들었던 적도 많거든요. 밤늦게 연락 오셔가지고 욕설을 퍼부으시거나 잠도 잘 못 자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전에 꿈꾸던 내 브랜드를 만들어 나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진짜 벅찼던 것 같아요. 케이스로 계속 나아가고 있던 중에 비슷한 경쟁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렇게 가다간 한계를 느낄 것 같다는 생각에 장사를 해야겠다라는 것보다 사업을 하고 싶고 경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고객님들도 생겼고 저의 상품들을 좋아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있었기에 다른 걸 내도 팔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가방도 팔아보고 담요도 팔아보고 했는데 그게 입증이 되었어요. 올리자마자 다 나가기 시작했고 원더플레이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첫 케이스를 팔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입점을 했고 반응이 좋아서 10개, 20개, 30개, 40개 매장까지 늘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늘려가면서 엄청 대박이 났어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제 그때서야 제가 이전에 고등학교 때나 20살 때 낙오되었던 경험들이 조금 위로가 되는 느낌?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네. 나 그래도 뭐 할 줄 아는 게 있었네.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제가 이제 서울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전에 이제 폴더에서 생각했던 이런 상품을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상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옷이 나오게 되었고 홍콩까지 가서 직접 촬영도 하고 룩북도 만들고 판매도 하고 정말 열심히 365일을 쉬지 않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새벽까지 택배 싸고 물건 발송하고 온라인 채널 관리나 오프라인 채널 관리 이런 걸 했었고 금요일 아침 새벽에 택배를 쌀 걸 내놓고 생산 업무를 위해서 서울로 이제 또 올라가서 금요일, 토요일 공장이랑 미팅하고 생산 관리하고 디자인하고 동대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하루에 거의 수면 시간이 3, 4시간 정도? 초반에 1, 2년을 그렇게 진짜 잠도 안 자고 달리는데도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고 열정 하나로 정말 달려왔는데 갑자기 이제 작은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이렇게 일요일 날에 다음날 나갈 택배를 새벽 6시까지 쌌거든요. 싸는데 이게 되게 감사한 일이지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동시에 순간적으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직원도 채용하게 됐고 사무실이라는 것도 얻었고 했는데 또 큰 난관이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판매 채널이나 입점 채널을 늘려가고 있던 중에 어떤 채널에서 설 기간에 매출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신학기에 가방 그리고 뭐 옷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같이 10개 매장의 메인으로 상품을 많이 팔아보자라고 제안이 와서 정말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에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더 밤낮 없이 일하고 초기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모님들 돈도 빌리고 은행 대출까지 내서 자금을 엄청나게 투입했거든요. 근데 그 입점 채널이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회피하는 느낌? 뭔가 좀 촉이 안 좋았어요. 뭔가 느낌이 좀 이상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엄청 친밀하게 지냈던 담당 MD분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생각지 못했던 얘기를 들었거든요. 비슷한 상표를 가진 브랜드가 자기네들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정말 비슷해요. 하지만 저희는 상표 등록을 했었고 저희가 더 빨리 했었고 변리사분한테도 다 좀 자문을 구했고 문제가 없었어요. 그 측에서 보기에는 되게 단순하고 좀 만만해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크게 대단한 건 없었거든요. 저희 고객님과 팬층이 뚜렷해서 구매층도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부적으로 우리가 비슷한 상표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상표권을 이용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팔자, 얘네 내보내고 우리가 팔자, 우리가 그 수익 다 가져가자 라는 얘기가 나왔었대요. 그래서 일단은 모르는 척하고 재계약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서울로 와서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무실 밑에서 미팅을 바로 요청을 했고 만나게 되었는데 60개 매장에 풀 제품을 공급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재계약을 안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알겠다라고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웃으면서 좋게 마무리를 짓고 나오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거기서 더 이상 얘기를 해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첫 난관도 아니었어요. 거의 나락이었어요. 어떻게 팔아야 될지 진짜 막막했어요. 미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시작은 이제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빌린 그런 자금과 생산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하필 또 이게 설날에 되게 메인 시즌이다 보니 엄청 많이 준비했거든요. 저 재고는 어떻게 처리할 거며 상표권 분쟁에 대해서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변리사님께 상담을 했는데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비용을 알아봤더니 비용도 사실 그 당시에 저에겐 너무 큰 돈이었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나갈 돈도 많았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일단 제 브랜드를 지키고 싶었기에 또 다른 싸움을 시작했어요. 공장에서는 계속 생산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니 어떻게든 또 추가로 빚을 내서 지급을 했어요. 그 많은 물량을 저희 집에 쌓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입고되는 즉각 바로바로 내보내는 걸 플랜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걸 쌓아놓을 곳이 없다 보니 집 곳곳에 이제 계속 쌓여가는 걸 보고 나서 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될지 되게 고민을 했고 같이 이전에 일했던 MD분들한테 연락을 돌렸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다른 편집샵들에 입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방은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상표권은 싸우는 분쟁의 기간이 길다 보니 1년 동안 진짜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혹시나 만약에 지게 되면 그런 보상 금액도 우리가 다 해줘야 될 뿐더러 상품을 다 폐기해야 되니 결과를 보지 않고 어떻게 제품을 만들지? 만들어도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곁에서 이제 부모님이 일단은 버티자, 당장 앞에 놓인 결과부터 해결하자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먼 미래까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어요. 그러던 중에 상표권 무효 심판이 승소를 하게 됐어요. 힘든 시기라고 생각했던 것도 끝이 나고 사무실도 없고 팀원 한 명 한 명을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큰 난관을 겪고 나서 이제 나에겐 그래도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끊임없이 난관이 다가오더라고요. 믿었던 직원이 배신을 한다거나 믿었던 공장이 배신을 한다거나 되게 많은 생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제품 납품 문제, 상품 퀄리티 문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다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돌이켜보니까 이런 어려움과 난관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경험들을 제 나이에 되게 많이 해보면서 저를 되게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되게 엄청 많은 일들을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는 항상 부모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당시에는 되게 저에게는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도 그랬고 부모님이 되게 하나하나 다 도움을 주시지 않아서 엄청 미웠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크게 하나하나 사사건건 다 참관을 하시지 않았어요. 내던져 놓은 느낌이어서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으신가? 나한테 애정이 크게 없으신가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를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만들었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부모님과 많은 얘기를 해보니까 독립적으로 키우시려고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길을 하나하나 다 정해주면 제가 경험을 되게 한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랑 저의 척은 지금까지도 많은 난관을 부딪혀왔고 앞으로도 계속 난관을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을 버티게 해주는 힘은 제 좌우명과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간 일은 다 잘된 일이다. 어쩌면 세상 만사 모든 일은 버티는 일 아닐까요?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은 각자에게 가장 무겁고 힘든 시간일 거예요. 모든 순간을 버티고 이겨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실습을 견디다 못해 하선을 하고 일을 배우다 힘들어서 이직을 한 것처럼요. 하지만 정말 간절히 지켜내고 싶은 꿈이 생겼을 때 그때는 한번 버텨보는 건 어떨까요? 버티고 이겨내다 보면 어느새 꿈꿨던 것보다 더 멋지게 해내고 있을 거예요.